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 구독자입니다. 그동안의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남들보다 특별히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대의 대부분의 가정처럼 적당히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돈을 버셨고, 어머니는 평생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사셨죠. 당연히 제사들은 모두 며느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이상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비단 어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했어요. 바닥은 무조건 손으로 닦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구박 때문에 멀쩡한 도구를 두고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손걸레질을 하는 모습을 봐도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할머니의 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습이 당연히 제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저것이 참된 아내이자 며느리의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의 구박은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도 동생 소식이 없어서였어요. 할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 집안의 기운을 다 막아놓고 태어나서 어머니의 태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잘못되기라도 바라는 사람처럼 저를 못살게 구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겨울에 빙판길이 꽁꽁 얼어 제대로 걷기도 힘든 길에 저를 홀로 두고 집으로 들어가셨으니까요. 발이 미끄러져 언덕에 올라가지 못해 한참 동안 낑낑거렸던 생각이 납니다. 신발이 너무 미끄러웠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런 신발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머니는 언덕을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셨고 저를 구해준 옆집 아저씨도 쉽게 올라가셨거든요. 허우적거리는 저를 데리고 언덕을 올라가시던 옆집 아저씨가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에휴, 이 망할 할망구 같으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 손녀를 이렇게 두고 가는 게 말이 돼? 그때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할머니가 왜 저를 길에 내버려 두고 가셨는지요. 할머니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해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아끼는 것을 가져오라고 한 뒤에 제 눈앞에서 찢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딴 것도 못하는 계집애는 필요 없다면서요. 할머니의 이런 행동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장남이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는 건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 그 분풀이를 저에게 했나 봅니다. 물론 저에게만 이러는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어머니에게는 더 심했죠. 그제야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다니, 아, 저도 참 너무하죠. 저와 어머니는 집안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첩을 얻으라고 하시는 거였죠. 첩이라는 말을 몰랐던 저는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엄마, 첩이 뭐예요? 그때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행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아버지가 첩을 들이는 그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제 동생이 남자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어머니와 저는 이전 같은 대우까지는 받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조금이나마 다정해지셨죠. 하지만 모든 것이 동생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철이 들었어요. 이 집안에서는 기댈 곳이 없으니 저 스스로 설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공부에 눈을 돌리겠지만 슬프게도 저는 공부엔 그렇다 할 소질이 없었어요. 하지만 누구나 잘하는 것은 하나씩 있기 마련이죠. 저는 돈을 버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꽉 잡혀 사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어머니가 밖에서 돈을 벌어왔다면 상황은 역전되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매이지 않고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일을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때 모은 돈으로 발품을 팔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가게의 보증금을 거의 다 모았을 때 집안에 큰일이 터졌어요. 바로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이었죠. 아버지가 쓰러진 뒤에는 집에서 큰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는 할머니는 집안에서 가장 약자인 어머니와 저에게 그 원인을 찾으셨죠.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와 딸이 살갑게 굴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 스트레스를 풀 곳을 찾지 못해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병명은 암이었어요. 당시 제 동생은 중학생이었고 아버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것은 집안의 기둥이 흔들렸다는 것이고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였죠.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연로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일을 시킬 생각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집 안에서 시부모를 부양하고 자식을 키우는 데 열중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귀한 손자는 아직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절대 밖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모아둔 보증금을 빼앗다시피 해서 아버지의 병원비에 보태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는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무조건 돈을 잘 버는 일만 시키셨어요. 쳇바퀴 굴러가듯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일상이 흘러갔고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평소 저를 찾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의아했죠.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하신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해라. 갑자기 결혼이라니 저는 만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이 죽게 생겼으니 그 전에 결혼을 해서 집안을 보살필 사위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집에 시집을 보내서 그 값으로 저희 집이 남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 거부했지만 역시나 제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어요. 결혼하라는 말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더니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천하의 몹쓸 자식으로 몰아가더군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모든 의지를 상실하고 그저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와 있었고 오랜 치료로 인해 수척해진 아버지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미소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젠 부모님과 아들을 부양할 사람이 생겼으니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는 안도의 표정이었겠죠. 저는 내내 의아했습니다. 대체 돈 많은 집안의 남자가 나와 결혼하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 저는 시댁에 들어간 순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4대 독자였고 남편의 집안은 저희 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보수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제사만 여러 번이고 그 규모는 얼마나 큰지 제사만 지내다가 평생을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보다 더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들까지 낳지 못한다면 소방 맞을 각오까지 해야 할 정도였죠.
실제로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시부모님의 닥달이 시작되었거든요. 종국에는 왜 자식이 생기지 않느냐며 저와 남편의 내밀한 부부 관계까지 파고드셨습니다. 여자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불쾌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큰 소리를 내면 친정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 조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커서 그분들에 대한 애틋함은 없었지만 평생을 고생하면서 산 애증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은 걱정되었습니다. 동생과 차별을 받았을 텐데도 동생을 걱정했냐고 물으신다면 동생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아이였어요. 제가 본인과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해맑은 그런 아이요. 밉지만 탓할 수는 없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여튼 조부모님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더욱 말라갔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자식 하나만 점지해달라고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다가 아버지 곁으로 갈 것 같으니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준 것일까요? 정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집안의 천덕꾸러기이자 재수없음 그 자체였던 저는 집안의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4대 독자의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저는 떵떵거리면서 다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서부터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한 감정을 느꼈죠. 사실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 애틋했던 적이 없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거든요. 듣자하니 남편은 만나던 여자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 남편도 저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자식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지 내외하던 사람이 아주 조금씩 아이에게 마음을 여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으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깨달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도 내가 태어났을 때 저렇게 기뻐했을까라는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고작 3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제 아이가 고열을 앓다가 정신을 잃었고 결국 눈을 뜨지 못했거든요. 그때의 감정은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아이의 티 없이 맑은 미소가 꿈에 나올 정도니까요. 전 여전히 3살 배기 아이들을 보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제가 아이를 잃은 슬픔에 허덕이고 있을 때 시댁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바로 저를 쫓아낼 계획이었죠. 시어머니는 아이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제게 진보다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뜸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갈 곳도 없는 저에게 나가라니. 아니 그 전에 이 집안 며느리에게 나가라니. 게다가 저는 얼마 전에 아이를 잃은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며느리를 쫓아내는 집안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 나가지 못한다고. 나를 내쫓으려면 내쫓으려는 정당한 이유를 대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시어머니는 저를 내쫓으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이유는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점쟁이의 말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어머니에게는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무당이 있었는데 손자가 세상을 떠나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당을 찾았습니다. 무당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며느리의 기운이 안 좋아서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며느리를 당장 내쫓아라라는 거였죠. 설마 그런 말에 며느리를 내쫓을 사람이 있겠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슬프게도 세상엔 제 시어머니 같은 사람도 존재하더군요. 지금까지 순종적으로 살아왔던 저였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제가 조용히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악을 쓰면서 버텼어요.
자식 잃은 서름으로 제정신이 아닌 이의 눈에 뵈는 게 있을 리 없으니까요. 아무리 폭언을 퍼부어도 꼼짝하지 않는 저를 보며 시댁 사람들은 매우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집안의 손이 얼마나 귀한지 당신도 봐서 알지? 그래서 저렇게 예민하게 구시는 거야. 그런데 난 어머니 말에 동의 안 해. 며느리 때문에 집안대가 끊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달래드리는 동안 잠시 쉬고 있어. 데리러 올게. 남편은 점집에 수백만 원씩 가져다 바치는 어머니를 탐탁치 않아 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말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어쨌든 내 아이의 아빠이자 제 남편이니까요. 남편이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표면상 이혼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며 이혼 서류를 들고 왔을 때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보였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혼녀가 되어 있었고 저를 찾으러 오겠다는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실성한 상태로 시댁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찾아온 저를 향해 재수가 없다고 소금을 뿌렸고 분명 남편이 없다고 했던 집 안에는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다정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저와 법적으로 남이 되자마자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지 않자 저를 이해하는 척하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남편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재혼녀 사이의 관계였죠. 남편의 재혼녀는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사주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헤어진 그 여자였죠. 그 여자는 억울한 마음을 품고 찾아온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은 안타깝게 됐는데 왜 이렇게 피해자인 척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오빠 돈으로 친정 먹여 살렸으면 됐지. 뭘 더 얻어내겠다고 이혼한 마당에 찾아와서 귀찮게 굴어요. 여자의 말에는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댁 돈으로 친정이 먹고 산 것도 맞고 제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도 맞으니까요. 저는 그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를 이 억울한 상황을 누군가가 조금이나마 알아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정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친정은 제가 당연히 시댁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지 않고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주도 안 맞는 여자한테 남편을 뺏겨? 네 사주에 딱 맞는 남편감 찾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저는 친정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되어 온갖 핍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사업을 하며 돈을 벌었던 그때의 제 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긴 시간 동안 진짜 제 모습을 전부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꽤 긴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억지로라도 잠을 자기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분노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삶을 끊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직접 술상을 차려서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제가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당황스러운 마음에 엉덩이도 못 대고 앉아있으니 어머니가 술상을 내려놓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마시자.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마주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술을 드실 줄 아는 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별다른 대화도 없이 술잔을 몇 번 주고받았을 때 어머니가 푹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요. 저는 미안하다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모양이라서 큰 소리는커녕 네네밖에 못하는 뼛속까지 종년이라. 아휴,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된 것 같다. 엄마가 미안다. 어머니와 달리 저는 술잔을 입에 갖다 대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가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딸내미 인생 이리 만들어 놓고 이러는 거 욕심인 거 아는데 살아주면 안 되겠나? 남편이고 아버지고 시부모고 눈치 보지 말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보면 안 되겠나? 어머니의 말은 저에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머니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술잔을 기울인 다음 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포장마차였습니다. 테이블 여러 개를 깔아두고 하는 포장마차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서서 먹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떡볶이 노점이었어요. 제가 그 일을 선택한 이유는 거창할 게 없었습니다.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죠. 그렇게 인생의 기쁨도 그렇다 할 목적도 목표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할 것도 없었어요. 당시 저에게는 먼 미래를 보고 노력을 할 만한 여력이 없었거든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최선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장사가 잘 되는 장소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리가 있는 곳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좋은 장소를 선점하려면 다른 노점상들과 경쟁을 해야 했는데 저는 그것도 원치 않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제가 장사를 하는 위치는 구석 쪽으로 밀려났고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음에 만족하며 가게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시작하는데 건너편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 노점 건너편이 있던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 빈 건물 앞에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움직인 것이었어요. 시력이 좋지 않은 저는 눈을 흘기며 꿈틀거린 무언가를 주시했습니다. 그것이 몸의 기지개를 켜며 꿈틀거림을 멈춘 순간 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의아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였어요. 아이는 건물 앞에 쭈그려 앉은 채로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묶고 있다가 고개를 든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저와 눈이 마주친 아이는 깜짝 놀라며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그냥 가버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도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몰래 여기까지 왔구나. 도망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엄마의 손길을 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루 장사가 끝나고 문을 닫을 때쯤 아침에 봤던 아이가 쭈뼛거리면서 다가왔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니? 아이는 말이 없었죠. 숫기가 많은 아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심부름 왔어? 아이는 화들짝 놀란 표정을 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뭐 사오래?
아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고 아이의 시선은 떡볶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 떡볶이 사오라고 하셨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어떤 반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떡볶이가 먹고 싶은 것 같았어요. 이런 아이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군것질을 하고는 싶지만 엄마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침만 흘리다 가는 아이들을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맛보도록 하고는 했습니다. 어차피 가게 문도 닫을 거고 내일 되면 팔지 못할 것들인데 먹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게 나으니까요. 저는 아이가 심부름차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아이에게 떡볶이를 담아주었습니다. 너 심부름으로 온 거 아니지? 이거 먹고 얼른 가. 어린아이치고 어두워 보였던 아이의 안색이 순간 밝아지더니 아이는 떡볶이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챙겨주고는 뒤를 돌아 노점을 정리했어요. 정리를 다 하고 뒤를 도니 아이가 떡볶이를 먹은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얼른 가. 아이는 주춤주춤거리더니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약 7살 정도 된 아이가 공짜로 음식을 얻어먹고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도망치듯 가버리다니.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어요. 어른들도 실수하는 마당에 애한테 괘씸해봤자 뭐해. 그렇게 제 하루가 정리되었고 또 다른 하루가 밝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보았던 건물 앞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어제의 상황이 반복되는 중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건물 앞을 주시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아이가 건물 앞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어린애가 왜 여기에? 이제야 알아차렸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아이가 있던 그곳은 어린아이가 홀로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끝나서 주변이 정돈되어 있기는 했지만 건물주와 시공사 사이의 문제로 입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곳이었고 위치상 그곳을 거쳐가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어른들도 다니지 않는 곳인데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아이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물으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리다니 당황스러웠죠. 어제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도망치듯 가버린 게 미안해서 저러나 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사실 돌아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만약에 아이가 돌아온다면 아이가 갈 곳이 없다는 게 되니까요. 7살짜리 아이가 돌아올 만한 곳이 인적 드문 이곳이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일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한참 지난 뒤에 아이는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아이의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는 어제 보았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굉장히 꼬질꼬질하고 옷도 많이 더럽더라고요. 보호자의 손길이 닿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려와서 물었어요. 너 엄마는? 아이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아이는 여전히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몇 번이나 질문했지만 어떤 답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처음엔 아이가 듣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 찾아왔을 때는 묻는 말에 곧장 고개를 끄덕이던 아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이는 벙어리라는 것을요. 저는 아이가 아침부터 지금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에게 이것저것 건넸습니다. 떡볶이 좋아하니? 떡볶이를 주었습니다. 순대도 줄까?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순대를 받아먹었죠.
목매길라. 어묵 국물 좀 마셔. 아이는 제가 주는 대로 넙죽넙죽 잘 받아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 곳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제와 오늘 아이가 기지개를 켠 그곳이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 기다리니?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어요. 혹시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여기에 두고 가버렸나? 길을 잃은 아이인가? 지적 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등등 저는 벙어리 아이의 행동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기로 했어요.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있는데 단골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문을 좀 일찍 닫으시네요. 저는 아이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일이 생겨서요. 단골은 아이를 아는 눈치였습니다. 어, 얘랑 아는 사이인가 봐요? 아니요. 저도 요 며칠 처음 봤어요. 아무리 봐도 아이 보호자가 안 보이길래. 말끝을 흐리자 단골은 알 것 같다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낮에는 이 근방을 계속 맴돌아요.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동네 아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에휴, 그게 아닌가 보네요. 언제부터 보셨어요? 한 몇 주 됐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꽤 오랫동안 거리를 방황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랑 같이 갈래? 아이는 멈칫했습니다. 이상한데 안 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경찰 아저씨 알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갈 거야. 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아이를 목격한 곳과 아이가 하던 행동, 말을 하지 못한다는 특이사항, 단골에게 들었던 그동안의 아이의 행적을 상세하게 진술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복지사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와 경찰에게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고 아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가야 돼.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보호자를 찾으렴. 아이의 머리를 한참 쓰다듬어주고 몸을 돌려 나가려는데 제 등 뒤에서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도니 아이가 사회복지사의 품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고 있었어요. 사회복지사가 아이를 품에서 놓으니 아이는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벙어리인 줄로만 알았던 아이가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보며 놀란 것도 잠시, 아주 잠시 함께 있었을 뿐인 저에게 이렇게 구는 것이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서 떼어놓으려고 했으나 아이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아이의 숨이 넘어갈까 걱정될 정도였어요.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보호자를 찾을 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기로 했어요. 혹시나 보호자를 찾는 일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아이가 시설에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죠. 복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꽤 오랫동안 밖에서 지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길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선생님이었으니 이 떨어지는 게 무서울 수밖에요. 저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살폈고 이후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깨끗하게 씻은 아이는 그간 길에서의 생활이 고단했는지 금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불에 눕혀져 잠을 자는 아이를 바라보는데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제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조금만 더 살았다면 지금쯤 이 나이가 되었을 텐데, 조금만 더 엄마 곁에 있어주지. 바보처럼 떠난 아이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와의 추억이 생각나서 사무치는 가슴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따뜻한 무언가가 제 발 위에 닿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보니 잠을 자는 줄 알았던 아이의 손이 제 발등에 올려진 게 보였어요. 아이는 쪼그려 앉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얼굴에는 걱정스러움과 염려, 작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그 얼굴을 보는데 순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제 발등을 살살 쓰다듬어 주었어요. 마치 울지 말라는 듯, 다 괜찮다는 듯 그렇게 말이죠. 겨우 감정을 추스른 저는 아이를 다시 눕혀서 재웠고 문득 달력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기일 2주 전이더라고요. 그래, 이맘때였지라고 생각하며 저도 잠에 들었습니다. 평소 제 일상은 무채색 그 자체였습니다. 알람 소리에 겨우 일어나서 씻고 미지근한 물에 찬밥을 말아먹고 일을 하러 나가는, 일을 하고 들어와서는 씻고 물에만 밥에 반찬 몇 가지를 주워 먹고 잠에 드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든 아이가 혹시나 깰까봐 알람도 듣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뒤져보니 그럴싸한 식재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나가 일찍 문을 연 슈퍼에서 재료 몇 가지를 사서 요리를 시작했죠. 아이를 키워본 엄마라고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아침이었습니다. 고등어를 굽기 시작하니 아이가 잠에서 깼어요. 저는 아이를 씻기고 식탁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차려준 아침을 매우 맛있게 먹었어요. 한 가지 알아낸 것은 아이의 식사 예절이 매우 바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길러준 사람에게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이었겠죠. 이렇게 예의 바르게 자란 아이가 대체 무슨 이유로 그곳에 혼자 있었던 것인지, 그 이유를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아이의 보호자가 나타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아이의 보호자는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고, 일을 마치면 아이와 함께 잠에 드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그 사이 사회복지사는 제가 아이를 맡기 싫어할까봐 몇 번이나 저희 집으로 찾아왔죠. 아이는 사회복지사를 볼 때마다 자지러졌습니다. 혹시나 자기를 데려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해주시나 봐요. 보통 이렇게까지 정을 주지 않는데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얼른 보호자를 찾아야 할 텐데요. 사회복지사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자기 이름도 모르고 보호자 이름도 몰라서 찾는 게 쉽지 않나 봐요. 보호자 측에서도 실종 신고를 했다면 금방 찾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아이가 버림받았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었죠. 저는 사회복지사가 돌아간 자리를 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이는 해맑은 모습으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아이의 보호자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보호자를 찾았나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남자가 초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금껏 누구에게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아이가 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아이를 내려놓자 아이는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달려오는 것을 본 남자는 몸을 숙여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현식아.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제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아이의 삼촌이었어요. 삼촌과 아이의 사연은 실로 기구했습니다. 제 가족은 누나 현식이가 전부입니다.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누나가 저를 키우다시피 했어요. 아이의 삼촌과 엄마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아이의 아빠는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듯 떠나버렸고, 아이 엄마는 아이 아빠 없이도 최선을 다해 아이를 길렀죠. 삼촌도 아이를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동업자가 공금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 일 때문에 누나는 전세금까지 뺐고,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동안 저는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던 삼촌은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누나는 남동생이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남동생을 찾아갔지만 남동생은 누나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누나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실망한 누나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는 안 됐었어요. 현실이 지옥 같더라도 이겨내야 했어요. 남자는 한참 동안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더욱 서글펐습니다. 방에 처박혀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놈인 척 하는 동안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가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누나는 숨이 멎은 상태였고 제 목숨 같은 조카는 실종된 상태였어요. 누나의 장례를 치르면서 조카를 찾았지만 조카를 찾는 것은 진척이 없었고 장례를 마친 뒤에도 조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누나의 장례를 마치고 나니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나요? 누나를 친 놈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하자면서 찾아왔는데 하나뿐인 가족들을 한순간에 잃은 상황에서 끔찍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를 핑계로 나타나다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도 안 되더군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맘때쯤에 제 노점이 있는 곳 주변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 가해자가 찾아왔을 때 생각났어요. 누나가 사고가 난 곳은 저희 누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혹시나 그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에 온 건데 현식이를 찾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현식이마저 잘못됐으면 저는 정말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저랑 현식이 둘 다 살리신 거예요. 항숭한 감사 인사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이의 삼촌의 말에 귀 기울이던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현식이를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삼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이가 왜 홀로 거기에 있었는지, 아이의 엄마는 어쩌다 그곳에서 사고가 난 것인지 모든 게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는 의외로 간단하게 풀렸어요. 저는 현식이와 삼촌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식이는 삼촌을 만나 긴장이 풀렸는지 경찰서에서부터 저희 집으로 올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더라고요. 저는 가방에 2주 동안 현식이가 썼던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2주 머문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많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다 새 걸로 산 거니까 가져가서 쓰셔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 현식이 삼촌? 삼촌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게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당분간은 현식이를 돌볼 여력이 안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아이를 아끼는 사람이 아이를 돌볼 여력이 안 된다니. 들으셨지만 저는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예요. 빚도 있고 당장 머물 곳도 마땅치 않아서 여간방을 전전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면 쪽잠 자면서 일만 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현식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입안에 돌이 굴러가는 듯 고통스럽게 말을 뱉는 현식이의 삼촌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마음이 제게도 전해졌어요.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말을 돌렸습니다. 현식이가 말을 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벙어리는 아닌 듯한데. 원래 쾌활한 아이예요. 그런데 왜 말을 하지 않는 건지. 아. 이내 대화가 끊겼고 저는 말없이 가방을 쌌습니다. 잠시 후 현식이가 잠에서 깼고 저는 현식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아줌마랑 잘 있어줘서 고마워. 이제 삼촌 오셨으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 알겠지? 현식이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삼촌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현식아, 아주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현식이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내 아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 현식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와 현식이의 삼촌은 열심히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현식이는 진정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 갈 거야. 현식이가 말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얼어붙었고 가지 않는다는 말로 현식이를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현식이와 삼촌은 저희 집에서 머물렀고 다음날 저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심리 상담을 한 결과 현식이는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식이는 엄마와 함께 제가 있던 곳으로 볼일을 보러 왔는데 동네에 돌아다니는 새끼 강아지를 쫓아가다가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가지 말고 그곳에 가만히 있으라는 엄마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만 엄마는 현식이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요. 현식이의 엄마는 그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상담을 마친 후 현식이의 삼촌이 말했습니다. 누나는 현식이를 찾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네요. 저는 현식이와 삼촌을 보면서 깊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굳은 결심을 내렸고 현식이의 삼촌에게 말했어요. 현식이 보육원에 보내실 건가요? 현식이의 삼촌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네? 삼촌은 매우 놀란 표정으로 제게 반문했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아이를 기를 여력이 될 때까지 제가 현식이를 돌볼게요. 삼촌은 팔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신세를 지겠어요? 제 피부친이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를 봐서라도 최대한 빨리 자리 잡을게요. 저는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세월에요. 현식이 내년이면 학교 가잖아요. 여간방에서 살면서 아이를 학교 보낼 생각이신 거예요? 현식의 삼촌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현식의 삼촌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3살 배기 아이가 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난. 제 이야기가 끝이 나고 현식이의 삼촌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식이와 있던 시간은 고작 2주였지만 그 2주만큼은 그래도 사람 사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뭐 해 먹을까 고민도 하고 현식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살펴보면서 요리를 연구해 보기도 하고 현식이에게도 제가 필요하겠지만 저한테도 현식이가 필요해요. 걱정될 거 알아요. 하지만 믿어보세요. 현식의 삼촌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현식이와 저는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현식이는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현식이는 그 사실을 잘 이겨내 주었죠. 현식이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제 인생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공부해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이와 7년 정도 지냈을까요? 현식이의 삼촌이 모든 준비가 되었다며 현식이를 다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식이는 가지 않았어요. 삼촌과는 자주 보는 걸로 만족하니 저와 함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고 난 뒤에는 집에서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노쇠한 할머니는 양로원에 계셨는데 할머니는 그곳에서도 어머니를 잡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할머니를 이기지 못해 할머니 곁에 있겠다 하셨지만 저의 강한 의지로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동생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 사는 것 같아요. 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다 할 애정이 없네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현식이는 얼마 전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현식이의 상견례 자리에는 제가 동행했고 현식이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좋은 집안으로 장가를 간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물론 현식이와 저는 호적상 남입니다. 하지만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깝고 애틋한 존재예요. 서로의 인생이 가장 위태로웠을 시절 우연히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산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현식이가 없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괜스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에 또 한 번 공감하게 되는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